네, KBS 뉴스 D라이브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K를 생각하다 저자인 임명문 작가님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이 MZ세대, 그중에서도 이 90년대생들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보면 이때만큼 또 높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90년대생의 눈으로 또래 90년생들을 또 분석하고 한국 사회를 비평하는 그런 책을 내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특별하게 자리를 모셨는데요. 작가님, 우선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혹시 나이를 여쭤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저는 94년생으로 한국 나이로 28살입니다. 아, 94년생이시면 딱 정말 90년대생의 중심이시네요. 네. 그렇죠. 네. 저도 90년대생인데, 전 턱걸이 90년대생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MZ세대, 특히 이제 MZ세대 중에서도 뭐 90년대생들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우선 작가님께서 보신 이 MZ세대, 90년대생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먼저 용어 정의를 조금 용어 정확하게 정의부터 할까요? 하고 싶은데 네. 사실 MZ세대라는 말이 좀 굉장히 광범위한 말입니다. 맞아요. 생각보다 범위가 넓더라고요. 네. 이제 영어권에서 쓰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합친 말인데 사실은 한국이 한 10대, 40대를 다 포괄하는 말이라서 40대까지 포함인가요? 1981년생 그럼 40대까지 포함이네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MZ세대는 조금 좀 뭐랄까요, 정확성이 떨어지는 용어라 생각하고 한국의 현실에서는 90년대생들이 좀 독특한 의미를 보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90년대생을 좀 주목한 그 책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좀 90년대생에 특히 좀 초점을 맞춰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0년대생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는 세계화 그리고 정보화라는 세계적 흐름과 함께 태어나고 자라온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세계적으로 또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됐죠. 그쵸? 1990년대부터. 그리고 인터넷, 컴퓨터, 스마트폰 같은 기기들을 정말 날 때부터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인 최초의 세대, 디지털 네이티브 혹은 디지털 원주민 세대라고도 하죠. 그런 점이 이제 90년대생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작가님께서 그 90년대생의 눈으로 바라본 한국 사회의 K를 생각하다라는 책을 저서를 하셨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어떤 책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사실은 이 책이 뭐랄까요, 하나의 주제로 밀고 가는 책은 아니고 5가지의 한국 사회를 현재의 좀 변화랄까 혹은 좀 논의랄까를 이제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90년대생 얘기는 이제 이 책의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첫 번째 이제 파트를 맡고 있는 챕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K방역, 그 다음에 다문화, 그리고 386 세대 좀 논란이 있죠. 386 세대. 그리고 이제 한국의 입시와 교육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나름 20대 후반이 되면서 나름의 생각을 이제 정리를 했는데 한국 사회에서 지금까지 논해지는 시각은 뭐랄까 이걸 설명하기 충분치 않은 것 같다 생각하여서 제3의 시각을 제시해보고자 이제 쓰게 됐습니다. 네. K를 생각하다라는 제목인데 저희가 90년대생 특징 얘기를 하는데 이제 댓글로 어용무속인님께서 특징은 꿈이 없어요. 꿈은 없고요. 돈도 없고요 라고 해주셨어요. 사실 지금 90년대생들이 그 무엇보다 관심도 받고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힘들다, 어려운 세대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이제 MZ세대 그중에서도 90년대생 하면 우리가 공정성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90년대생들이 공정성에 굉장히 예민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런 걸까요? 먼저 공정 논란이 있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당시 이제 뭐 인천국제공항이라든가 뭐 평창 올림픽의 아이스하키 단일팀 논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 기성세대가 굉장히 좀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랄까 그냥 점수 맞춰서 하는 것은 공정이 아니라 그냥 기계적인 어떤 그런 것에 불과하고 진짜 공정을 생각할 거면은 뭐 여러 가지를 막 생각해야 된다라는 비판을 했었는데 저는 이런 비판을 보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좀 편치는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90년대생 혹은 20대들이 공정을 외친 것은 어떤 논리나 가치의 차원에서 외친 것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논리와 가치 차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서적이고 좀 감정적인 반응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왜 그렇게 그런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폭발을 일으켰는가 했을 때 저는
90년대생의 심리적인 특징인 불안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불안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계층 격차가 확대가 되고 또 인터넷의 영향으로 점점 뭐랄까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이 그쵸. 심화되는 가운데 내가 이제 상층에 들어가기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고 하층에 남아 있으면은 점점 뭐랄까 체념의 정서만 가득되는 가운데 뭔가 이렇게 그동안 믿어왔던 것, 그동안 내가 정상적이라 여겨왔던 것들이 막 해체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제도적인 어떤 개혁이라든가 뭐 조치들이 취해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냥 즉각적으로 이건 좀 불편하다, 아니다, 뭐 이런 정서적인 반응이 어떤 공정 논란의 어떤 요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 또 이제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사례들이 보이니까 좀 더 감정적으로 분노하게 되고 이게 뭐냐라고 나서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정성이요. 90년대생들이 생각하는 공정성은 대체 뭔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측 가능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측 가능성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실 세상이라는 건 예측 가능하지 않지만은 우리는 세상을 어쨌든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측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고 내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은 이 정도의 보답이 올 것 같고. 그렇죠. 뭐 내가 열심히 10년 동안 일을 하면 서울의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고 이런 그쵸, 계획이 있고 그쵸. 예측이 가능한 그런 점점 게 좋죠. 예. 그런 것들이 어려워지니까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 달라.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면 나에게 이만한 보상은 내가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어떤 그런 불만들이 공정론의 어떤 핵심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 가능성. 그러니까 20대들 특히 이제 90년생들이 바라는 것은 공정성 그 중에서도 좀 예측 가능한 삶을 살게 해달라라는 말씀이시네요. 굉장히 또 사실 공정성 하면은 단순하게 뭔가 공정함 이것만 생각했었는데 예측 가능성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그러면은 사실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공정을 얘기하다 보면 항상 또 따르는 얘기가 그럼 능력주의로 가자는 거냐. 이 능력주의로 가면 근데 결국에는 시작선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부모가 좀 부자일 수도 있고 또 어쨌든 뭐 부모가 교수라든지 뭔가 사회적 지위가 있을 수도 있고 출발선이 다른데 능력주의로 가면 그것도 불평등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게 능력주의 비판이라는 건 원래 서양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죠. 영국에서 처음 나왔던 그쵸, 거고 미국에서도 이제 했던 건데 이것이 한국, 중국, 일본 같은 동아시아랑은 좀 맥락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중일 사회는 이제 유교가 굉장히 강력한 이념이었고 과거 시험이라는 제도가 1000년 동안 이제 특히 한국에서 유지가 됐었죠.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그렇기 됐죠. 때문에 시험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 점수에 맞춰 자른다는 것은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익숙한 거죠. 절차죠. 근데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나고 이제 사회가 전반적으로 평등해졌을 때 정말 그 뭐랄까 같은 출발선에서 시험 봐서 공정하게 게임을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사회가 이제 계층이 나뉘어지고 막 금수저, 수저 뭐 이런 뭐 계급론이 막 이제 유통이 되고 그런 어떤 공정한 시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뭐랄까, 그러니까 196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있었던 어떤 특수한 것이었다는 것이 좀 밝혀지면서 그래서 나타나는 어떤 인식상의 괴리인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 지금 댓글로 도은호님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옛날이 더 불공정했으면 불공정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사실 저희가 오늘 이 90년대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라고 좀 기획을 하게 된 계기가 그 2030의 자산 격차가 굉장히 벌어졌다라는 통계 자료를 보고 좀 기획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이 어쨌든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떤 자산 격차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90년생들이 느끼는 분노가 이 자산 격차가 이 커지는 데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흙수저지만 노력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나도 어느 정도 자산을 좀 형성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희망이 좀 없어진 것 같다라고 해서 느끼는 분노인 건지 좀 그 포인트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뭐 말씀해주신 두 개가 다 작용을 했다고 봐야겠죠. 둘 다 이제 좀 있는. 저는 이제 근데 그러니까 첫째로는 60년대생들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의 선진국형 중산층으로 이제 발돋움을 하게 되죠. 좋은 학군지를 이제 선점을 하고 그 다음에 자산 가치, 부동산 가치 상승의 이제 혜택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어떤 사회자본, 문화자본, 뭐 학력자본 등을 어느 정도 세습시킬 수 있는 그런
세대들이 대규모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60년대생들이 근데 다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예. 대학 진학률만 봐도 이제 30% 정도였고 별로 안 됐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60년대생의 자녀 세대가 이제 저희 90년대생이라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 세대에서 이제 어떤 대물림이 계층 대물림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저희 세대는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된 거죠. 두 번째로 이제 SNS의 영향을 좀 크게 들고 있습니다. SNS 영향이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 이제 2013년, 14년부터 본격적으로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세상이 참 시간이 빠르죠. 네. 예, 그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무기였던 거죠. 왜냐하면은 옆집 친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학교 동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원래는 몰랐단 말이죠. 몰랐죠. 그 알고 친구가 싶지도 어디에 않았고. 사는지, 뭐 무슨 옷을 입는지, 그쵸. 무슨 가방을 드는지 얘가 왜 알 수가 없었죠. 여름 휴가를 예. 저렇게 좋은 데서 이렇게 그렇죠. 네. 보내다니 나는 지금 방에서 TV나 보고 있는데 이런 어떤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심리적인 위기 그것이 이제 90년대생들에게 굉장히 크게 저는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모르고 지냈던 어떤 그런 금수저들의 삶을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그런 상황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슈레딩거님께서 자본주의에서 능력주의는 어떻게 할 수 없죠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맞죠. 자본주의 국가니까 어쨌든 부모가 어떤 자산을 대물림하는 것 자체를 뭐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90년생들이 말하는 건 결국에는 그래 출발선은 다를 수 있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 어떤 절차라도 좀 공정하게 해달라라는 걸로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절차가 이제 어쨌든 뭐 점수든 뭐 정량 평가든 뭐든 간에 이제 그 명확하게 제시가 된다면 납득이 되게 그쵸. 해달라. 납득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는지 알진 못하고 뭔가 쟤는 나보다 뭐가 나은지 모르겠는데 합격했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뭔가 내가 뭔가 이거에 부족해서 떨어졌구나, 뭐 점수가 안 됐구나 이렇게 좀 예측 가능한 것을 좀 선호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네, 저희가 공정성 얘기 좀 해봤는데 그렇다면 이 90년대생들이 지금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고 또 어쨌든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했을 때 항상 저희가 보게 되는 게 또 정치잖아요. 어떤 정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것 같긴 한데 90년대생들이 보는 지금의 정치 상황 또 기성세대들의 이 정치인들은 어떻게 좀 보이는 건가요? 일단은 이건 90년대생들이 뭐랄까요 정치적 지금 캐스팅 보터로 등장하게 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사실은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라고 하는 굉장히 큰 축을 중심으로 정치 구도가 형성이 되어 왔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이 세대들, 뭐 40년대, 50년대생들과 60년대, 70년대생들은 정말 다른 세계 인식을 발전시켜 왔고 그 위에서 정치적 어떤 충성을 보냈던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간에 나는 이 세력, 이 정당, 어떤 이 대통령을 지지를 하고 지켜야 된다라는 어떤 감각이 있던 건데 80년대생 그리고 90년대생으로 점점 내려오면서 그런 정치적 진영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낮아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산업화랑 민주화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이제 갖춰진 것이었단 말이죠. 뭐 94년생인 제 입장으로만 봐도 태어날 때가 이제 김영삼 정권 무민정부 이름도 아주 민주화된 정부였죠. 네.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런 과제가 끝났는데 대체 이제 그러면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어떤 문제랄까 아니면은 뭐 그런 불만이랄까를 해결해주는 세력을 원하는 건데 산업화 세대나 민주화 세대나 아직도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게 부족하다 자신들이 과제가 남아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거기서 공감을 얻지 못하고 그 결과가 이제 급격하게 변동하는 표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17년, 18년에는 20대 남성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민주당을 지지를 했었다가 최근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을 또 엄청나게 지지를 뭔가 하는. 이렇게 보기에는 되게 확 바뀌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러면은 지금의 90년대생들은 어떤 기성 정치 진영 논리로는 좀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내년 대선 굉장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90년대생들이 캐스팅 보터로 좀 떠오르고 있는데 그럼 내년 대선에서 90년대생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걸 좀 주목해야 될까요? 일단 첫째로는 저는 젠더 갈등이 굉장히 좀 중요한 변수인 것 같은 게 사실은 남녀의 표심이 엄청나게 다른 세대이기도 하죠. 극단적으로 갈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젠더 갈등을 고려했을 때 20대 남성과 여성을 모두 어떤 한 정치 세력이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둘 중에 한 성별만 끌고 갈 것인가가 좀 굉장히 큰 고민거리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현재 이제 심해지고 있는 어떤 그런 계층 문제 혹은 뭐
박탈감 문제, 뭐 그리고 안정적인 일자리 문제, 뭐 그리고 지방 소멸 및 그런 수도권 주거 내지는 일자리 문제 같은 굉장히 이제 한국 사회가 세계화, 그러니까 심화된 세계화를 경험하면서 급속하게 이제 변동하고 있는데 그런 새로운 문제를 어떻게 이제 답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점이 이제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큰 과제가 놓여 있네요. 네. 예, 90년대생들 특히 지금 저희가 아까 언급해 드렸지만 자산 격차가 굉장히 큰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박탈감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도대체 90년대생들은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느냐? 그게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예. 개인적으로는 이제 결국에는 일단은 하나는 우리가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정보화 그리고 SNS 뭐 커뮤니티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인격을 단단히 잡는 것이 좀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남과 비교하면서 그로 인한 박탈감 또 스트레스, 사실 받지 않아도 되는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개인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사회적으로는 이제 좀 한국 육공화국이라고 하죠. 우리가 87년 이후에 등장한 그쵸, 정치체를 예. 그 육공화국의 성취와 과제를 좀 재평가를 해보면서 앞으로 좀 청년 세대가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사회에 진출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전 사회적인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근데 저희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특히 이제 작가님께서 특히 저서에서 교육 관련해서는 따로 이제 챕터를 구분할 정도로 굉장히 심도 있게 쓰셨잖아요. 특히 그러면은 이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좀 어떤 식으로 좀 바뀌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으실까요? 저는 제가 이제 그 교육 챕터를 썼을 때는 네. 저는 학벌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많았습니다. 학벌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학벌 시스템이 굉장히 경직돼 있고 우리가 그러니까 학벌이라는 것이 사실 순기능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이제 채용을 할 때 네. 기준이 되는 거죠. 우리 회사 내지는 직장에서 요구하는 건 이 정도인데 그래도 그것을 이제 뭐 맨날 시험 볼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대충 그래도 이 정도 대학 사람이면은 괜찮더라라는 어떤 그런 감으로 이제 뽑아왔던 거고 그게 잘 작동을 했으니까 한국 경제가 이렇게 네. 성장을 했던 거겠죠. 근데 이제 점점 이제 대학에 투자하는 기간은 길어지고 뭐 그 불평등은 심해지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지금의 대학 교육 학벌 구조가 굉장히 경직된 것으로 다가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한번 이걸 따면은 이게 끝까지 간다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역전의 가능성을 없애는 거죠. 이 대학교 학벌 시스템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것을 유연하고 좀 더 이제 계속해서 이제 평가할 수 있는 좀 평가 지표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좀 교육에 좀 필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그러면은 앞서서 저희가 얘기했던 흑수저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그 분노 속에 내가 흑수저인 것도 화는 나지만 그것보다도 더 나도 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다는 그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교육 시스템에서도 그 문제를 좀 적용할 수 있겠네요. 네, 좀 더 학벌주의로 경직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좀 발전할 수 있는 뭔가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교육 전문가들께서 좀 참고하시면 좋은 이야기 같아요. 네, 저희 이제 할미키님께서 상대적 박탈감 얘기해 주셨어요. 진짜 확실히 그냥 격차도 격차지만 또 그로 인한 박탈감이 지금 90년대생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 아쉽지만 오늘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생각도 중요한 이야기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임명욱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KBS 뉴스 D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